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즘 기술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에 대해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투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요즘 암호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 열풍과 더불어 메타버스 산업과 같이 등장하는 NFT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영어로는 Not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정도로 해석되는데 이게 메타버스 산업과 무슨 관계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령 이중섭 화백의 소 같은 그림이나 네.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거 정말 딱 하나뿐인 대체 불가능한 명화이자 대체 불가능한 자산 아닙니까? 그렇겠죠. 물론 이게 현실 세계에도 이런 그림들의 수많은 카피본들이 존재하지만 네. 그래도 원본은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딱 고이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왜 뜬금없이 다빈치 모나리자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까까지 좀 들어보시고요.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때 꽤 화제였었는데 이 게임 안에서 각종 아이템 상품들도 만들고 또 그걸 팔아서 돈도 벌고 막 그랬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게임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도 생겨날 정도였고요. 기업들까지도요. 예, 여기서 면접 보고 취업하고 막 그랬어요. 그 게임 안에서. 네. 이 게임 자체가 저번에 언급했던 소설 스노우 크래시, 거기서 아.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예전 같지 않아졌지만 아무튼 이 메타버스가 일종의 제2의 인생을 사는 공간이라면 이곳에도 앞서 말한 명화 같은 자산이나 네. 또 개인들이나 공동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자산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곳은 이제 완전한 디지털 세상인데 그걸 누가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 디지털 세상은 원본과 똑같은 또 완벽한 카피가 가능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디지털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체불가 토큰은 말 그대로 단 하나에만 존재하고 또 그 소유를 증명하게 해주는 하나의 증명서라고 보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근데 들어도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게 VR, AR이 초반에 쉽게 대중에게 접근하기 위해 주로 게임이나 영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헷갈리시기 쉬운데 이 메타버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NFT도 그걸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큰 도구 중 하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비트코인과는 다른 건가요? 예. 암호화폐와 NFT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에서 발행하는 토큰, 가령 비트코인은 각 1비트코인의 가치가 똑같고 발행량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 NFT는 발행량이 하나이고 그 안에 개인의 소유권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토큰입니다. 가령 누군가 디지털 부동산을 구입하고 NFT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NFT는 디지털 땅 주인이라는 서명 같은 게 포함되어 절대 일반 코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NFT인 것이죠. 절대 대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결국 현실의 집문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통화 같은 화폐 개념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중산 화백의 작품들도 이 소장자들이 NFT화해서 경매하려다가 위장 논쟁으로 취소되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예. 이게 작품의 소유자에게 권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작품의 작가에게 권리가 있는 건지 이게 좀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럼 또한 요즘 뉴스에 나오는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명품을 가상현실에서 구입하고 혹은 명품을 현실에서 구입하면 메타버스용 정리 카드를 주는 등 이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경제 활동들이 다 이 NFT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현실의 무궁무진한 경제 활동에 힘을 보태는 도구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 이것을 현실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여러 기술 산업들과 함께 말이죠. 실제로 산업적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정말 더 구체적으로 실제화되기만 한다면 무궁무진한 연관 산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약간의 기술만 받쳐주면 새로운 산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럼 메타버스 산업의 또 다른 주축돌이죠. 전편에서 설명드렸던 VR, 버추얼 리얼리티, 즉 가상현실 기기라고 하죠. 예. 또 하나는 AR,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즉 증강현실 기기라고 하죠. 이쪽도 메타버스의 산업 콘텐츠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VR 기기, AR 기기 이것도 앞으로 더 발전돼야 할 분야이고 네. 또 수요가 늘어나야지만 이제 본격적인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럼 간단한 AR은 모두 지금 현 시대 휴대폰으로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 뭐 포켓몬고 같은 거 몇 년 전에 매우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한때 그랬었죠. 뭐 그렇긴 한데 뭐 그건 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고 그 게임 뭐 전용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그 주목할 만한 그 AR 기기나 그 플랫폼 회사 같은 거 아시는 거 있으신지요? 예. 뭐 일단 국내에서는 그 네이버가 운영하는 그 제페토라는 게 있어요. 아, 제페토요? 예. 그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그 3D 아바타를 만들고 뭐 네.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네. 뭐 이곳에서 뭐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뭐 미니 게임들도 하고 뭐 그러한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연예인 아바타도 이용하고. 아, 국내에도 그 이런 강력한 그 증강현실 플랫폼이 있다는 게 좀 자랑스러운데 예. 그 예전에 그 전편에 그 소개시켜드렸던 그 포트나이트 게임 그 이런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메타버스라는 게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그 뭐 과거 싸이월드나 뭐 최근에 뭐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 뭐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보다 또 마인크래프트 같은 뭐 게임들도 그렇고요. 네. 그 며칠 전에는 또 뭐 넷마블에서 그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그 가상 아이돌 관련 회사까지 설립했고요. 잠깐만요. 이름이 메타버스 네,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렇습니다. 그 가상 아이돌 그 요즘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로지라고 해가지고 그 광고에도 등장했던 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가상 인플루언서 뭐 그 관련해서 뭐 만든 회사고요. 펄 어비스에서도 그 도깨비라는 게임을 최근에 공개했는데 이게 뭐 국내외에서 평가가 아주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저기 모 커뮤니티에서 아주 난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일단 이게 그 뭐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은 그 앞서 언급했던 이 AR이나 이제 VR 기기들이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에는 이제 더욱 현실과 같은 몰입감을 줄 수 있는 또 그 체험형 사이버 스페이스의 의미도 있거든요. 아, 또 그런 몰입감을 위해서는 또 이제 별도의 착용 가능한 이 디바이스도 중요합니다. 디바이스요. 착용 예, 가능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고 네. 또 이런 하드웨어적인 걸 또 봐야 되는데 일단 AR 기기를 보면은 그 몇 년 전 그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뭐 현재 AR의 기술에서는 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아니 그 마소의 홀로렌즈는 망한 거 아니었나요? 소식도 없던데. 망하긴 뭘 망합니까? 그 구글 글래스가 망했지. 그 세계적 방위 기업 그 로키드 마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고 하는 거 아주 무서운 곳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거기서 만들고 있는 그 유인 우주선 그 오라이언이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바로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주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런 기술이 그 당장 상업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뭐 버려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자가 없다고 해서 그 개발 중인 거 그냥 포기하고 그 다음 세대 제품으로 넘어갔다고 그게 홀로렌즈 2예요. 그런 족보적 제품인데 버려졌다니요. 아, 홀로렌즈 2가 나와 있었군요. 발표를 안 하니 알 수가 없어가지고. 발표를 안 하게 뭘 안 해요. 이거 지금 잘만 팔고 있는데. 팔고 있어요? 예. 다만 이게 대상이 그 개인이 아닌 기업용이라서 일반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 초기 버전에서는 이걸로 마인크래프트도 시연하고 그랬는데 그 최근 제품에서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기능을 강화해서 그 기업용으로 완전히 차별화된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애플도 뭐 이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기사에 나왔었죠. 예. 그게 이 홀로렌즈를 의식하고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럼 이제는 한번 VR 기기로 넘어가 보죠. 예. 뭐 초반에는 그냥 VR 게임 위주의 기기들, 뭐 즉 HTC의 그 바이브나 예. 소니 그 PSVR 같은 게 독주하는 듯 하다가 최근에는 그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큘러스 VR이 거의 시장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요 VR 기기 즉 이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네. 오래전부터 뭐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게 항상 대중화될 것 같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과 이 가격 때문에 쉽게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낮은 해상도와 프레임 때문에 그 3D 멀미 문제라든지 또 굉장히 무거웠어요. 과거 그렇죠. 제품들은. 예. 근데 최근에는 그 앞서 언급하신 그 소니나 그 바이브 그리고 뭐 최근에 오큘러스 퀘스트가 급격히 그 대중화되고 있어요. 이미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막강한 그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오큘러스를 인수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측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뭐 이 페이스북 자체도 앞서 언급했듯이 일종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국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 다 갖추게 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이 게임용 VR과는 다르게 그 복잡한 선을 다 정리하고 그 사양도 크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또 이게 그 PC와 연결하지 않고 단독 구동 기능에도 그 초점을 맞춘 것도 시장을 장악하는 데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크게 줄었고요. 그렇습니다. 100만 원 이렇게 넘던 거를 50만 원 이하로 대폭.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VR 기기 성능은 그 오큘러스 퀘스트보다 더 뛰어난 제품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네. 그 일단 페이스북을 끼고 가격 경쟁력과 그 PC를 배제하는 그 단독 구동 능력만으로도
당분간 이 보급력은 크게 앞설 것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현재 VR 기기를 통한 메타버스 진입 능력은 당분간 페이스북이 주도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당장 한국이 주도하기 힘든 분야네요. 증강현실이던 가상현실 기기던 간에.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도 기존 피처폰 전략 때문에 초기 고전했던 것을 떠올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또 하나의 혁신의 시대 앞에 놓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메타버스 산업의 기본 개념은 한 번씩 짚고 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항상 만들며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직 명확한 개념이 잡힌 것이 아니다 보니 보는 시각들과 해석들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관련 기술들과 이 메타버스 산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요즘 많이 언급되는 메타버스의 간단한 개념과 거기서 파생된 이야기를 2부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에 완전 몰입 가상현실이라든지 메타버스 이유에 대한 이야기 다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